녹화도 시작한 파일. 자, 보이시죠? 요거 작품 두 개부터 먼저 정리해버리고 낙성비룡은 간단한 작품인데 소대성전이라고 하는 작품이랑 좀 연결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거까지만 설명해 드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2주차는 다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자,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어디 가니? 첫 번째 작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야. 자, 일단은 보기를 바탕으로 가나를 감상하라고 하는 이 31번 문제 보기 요거부터 먼저 좀 챙기고 시작을 할게요. 우리는 지금부터 시 두 편을 볼 텐데 북어라는 작품과 물증이라는 작품을 볼 거야. 근데 이때 두 작품의 화자는 모두 특정한 장소에서 각각 북어표를 관찰하며 그럼 이 두 개가 뭐가 되는 거죠? 작품에서의 대상이 되는 거지. 대상에 대해서 관찰을 해서 시상을 떠올린다는 거는 이제 정서와 태도를 드러낸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겠고 그 정서 태도를 어디까지 알려주는지 봅시다. 그곳에서 대상을 관찰하던 화자는 대상에 대한 인식을 통해 시상의 초점, 다른 식으로 접근했어, 그쵸? 시상의 초점을 자신을 둘러싼 내부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는 관찰한 대상의 특징에 착안하여 화자를 포함한 현대인들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는 것인데, 키워드 나왔네. 자, 현대인들의 속성을 이 부가라는 소재와 페어라는 소재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 바탕에는 그 속성과 관련된 속성은 뭔데 현대인들의 속성. 뭐야? 부정적 현실이 함유되어 있다. 그러면 작품의 주제는 다 잡고 시작한 거네, 그치? 부거나 페어 같은 대상을 통해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부정적 현실을 비판하는 작품. 이렇게 주제를 잡고 시작하는 거로 문제 없겠죠? 낯선 작품이 나올 때는 항상 이렇게 무조건 보기 잡고 시작해버리세요. 고민하지 말고. 자, 그러면 최승호의 북어라는 작품부터 한번 얘기를 시작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밤에 식료품 가게가 있습니다. 이때 캐캐묵은 먼지 속에 있어요. 전부 다 부정적 시어들이다, 그쵸? 죽어서 하루 더 손때가 묻고 터무니없이 하루 더 기다리는 그런 뭐가 있다? 부어들이 있다. 자, 대상이 나왔고 그 대상에 처해 있는 상황이 제시되었지. 상황에 해당하는 시어들이 근데 전부 다 세모삼각형 시어들이야. 무슨 상황? 부정적 상황에 놓여 있음. 이때 캐캐묵은 먼지라든가 하루 더 손때가 묻고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무슨 상태야? 생명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지. 죽어 있으니까. 또 하나 더 터무니없이 하루를 더 기다린대요. 그럼 뭐예요? 생명력을 잃은 채 그냥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생존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싶은 거겠지. 좋아요. 북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북어들의 일개 분대가라는 표현을 썼어. 이 분대라는 거는 군대 용어야. 군대 용어인데 군대에서 일단 전우조라고 하는 최소 개념이 있어. 나중에 군대 가면 알게 될 거야. 전우조라는 건 군대에서는 어디든 심지어 화장실을 가도 무조건 두 명 단위로 움직여야만 하거든. 최소한의 단위야. 전우조가 있는 상태에서 이거는 이제 비유적 표현이고 중립 개념은 아니고 제일 먼저 분대라는 게 있습니다. 분대라는 것은 대략 11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분대 리더인 분대장을 포함해서 뭐 기관총사수, 소총사수, 통신병 등등등으로 이루어져 있었어. 오케이? 자, 근데 그 분대가 세 개 모이면 소대가 되고 소대가 세 개 모이면 중대가 되고 중대는 대대가 되고 대대는 연대가 되고 연대는 사단이 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왜? 조용히 해. 수업하잖아. 미안해요. 자, 사단까지 넘어가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지금 이 상황이 그래. 군대에서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획일화된 상황이로구나. 사람들이 획일화된 상태로 생명력을 상실한 상태로 하루하루 무심코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비판하고 싶은 거구나. 라고 하는 걸 끄집어내야 돼. 아무튼 일개 분대가 나란히 꼬챙이에 꿰어져 있습니다. 음,
꼬챙이 끼워져 있다 뭐예요? 획일이죠. 획일. 그래서 말합니다. 나는 죽음이 꿰뚫은 대가리를 말한 셈이다. 죽음이 꿰뚫은 대가리 뭐라고? 아까 말했던 말을 다시 반복이죠. 생명력이 상실되는 상태. 그리고 이 생명력이 상실된 존재들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냐면 한 쾌의 혀가 쾌라고 하는 건 북어 세는 단위인데 이 쾌가 20마리씩 묶여 있는 걸 말해. 20마리의 그 북어들의 혀가 자갈처럼 죄다 딱딱했다. 그리고 그 말은 뭐냐면 말의 변비증을 앓는 사람들과 또 무덤 속의 벙어리를 말한 셈이래. 자, 요 세 개의 멘트를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부정적 상황에 속하는 건 뭐지? 그러한 부정적 상황 속에 대해서 자기 할 말을 하지 못하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저항하지 못하고 혹은 뭐 순응하고 있는 혹은 뭐 무기력하게 반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겠죠? 네. 말라붙고 짜부러진 눈, 북어들의 빳빳한 지느러미, 봐봐. 지금 혀를 통해서는 말하지 못함을 얘기했고, 눈은 말라붙어 있어.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지, 오케이? 못한다는 얘기겠죠? 지느러미가 빳빳해. 뭐 한다는 얘기야? 움직여 나가고 헤쳐나가지. 못한다는 말하고 싶은 거지? 지느러미. 북어의 여러 가지 신체 기관을 통해서 현대인의 삶을 비판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막대기 같은 생각과 빛나지 않는 막대기 같은 사람들이 자, 왜 막대기 같다고 말했을까? 딱딱한 것을 말하는 거잖아. 그치? 뭔가 그냥 힘있게 지느러미가 움직이는 거에 대비해서 막대기는 딱딱하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인 거니까 이 두 개도 당연히 대비되는 쌍이 되는 것이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슴에 싱싱한 지느러미를 달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싱싱한 지느러미라고 하는 건 파란펜으로 바꿔볼까? 여기서 말하는 싱싱한 지느러미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겠니? 말 그대로 삶의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겠죠? 자, 아무튼 그렇게 지느러미를 달아도 헤엄쳐 갈 데 없는 사람들이 그 헤엄쳐 갈 데가 없다는 얘기는 뭐가 없다는 거야? 지향점이 없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리고 그들이 뭐하다고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 중요 단어 나왔네요. 왜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 구절이니까. 그쵸? 대상에 대한 정서 뭐예요? 연민. 근데 이 작품은 느닷없이. 참고로 이거를 우리는 시상의 전환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 이야기가 갑자기 다른 쪽으로 전환돼 버리거든. 알았어. 북어들이 커다랗게 입을 벌리고는 거봐. 여기 잘 보세요.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곱하기 3번 했네. 즉 북어들도 너 역시 북어다 라고 말하며 즉 누구에 대한 반성으로 이야기가 바뀌고 있어. 화자, 자신에 대한 반성과 성찰로 이야기가 바꾸어 흘러가고 있다. 되셨나요? 하면서 귀가 먹먹하도록 부르짖고 있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과 성찰로 시가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어려울 것 없이 쭉쭉 챙기시면 되고 시어의 상징적 의미만 잘 잡아주시면 되는 작품이야. 참고로 다음 작품도 되게 비슷해요. 물증이라는 작품인데 바로 따라가 볼게. 아프리카 탕가니카호에 산다는 페어라고 하는 대상이 있어요. 잠깐만. 페어. 학명이 프로테, 프로토테로스 에티오피쿠스라고 하는 대상입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이게 뭐예요? 시적 대상이죠, 뭐. 근데 그들은 페어는 폐를 몸에 지니고도 3억 만 년 동안 양서류로 진화하지 않고 있어. 그럼 여기서 진화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긍정적인 상태로의 발전을 말하는 거잖아. 진화를 안 해요. 그리고 대신 그냥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살고 있다는 요거 원래 요 밑에 살고 있다가 붙어야 되는 말이야. 그치? 근데 이 녀석을 일부러 다음 줄로 내려버렸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 행갈이라고 부릅니다. 정확하게는 의도, 의도적 행갈이라고 부르죠.
의도적 행가리는 말 그대로 이 대상을 참고로 도치법이라도 해도 괜찮겠죠? 음정을 빼버리는 잠깐만. 도치법이라고 말하는 건 좀 미묘할 수 있다. 그치? 왜냐면 문장의 순서상으로는 살고 있다가 뒤로 나오는 게 맞으니까. 뭐 아무튼 간에 의도적 행가리를 통해서 뭐 하고 있어? 그들이 긍정적인 반응으로 변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겠지? 살고만 있어. 내 발 대신 내 발이 아니라 가난한 지느러미를 질질 끌면서. 그러니까 발을 썼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느러미를 여전히 쓰고 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폐를 활용하지 않아. 라는 거죠. 그럼 이 진화를 하지 않는 모습을 뭐 하고 있는 거야? 나 진화에 대해서 화자의 태도가 뭐 하는 거죠? 부정적인 거죠. 계속. 그러면서 물이 있으면 아가미로 숨을 쉬고 물이 마르면 폐로 숨을 쉬면서 고생대 말기부터 오늘까지 고생대 말기부터 오늘까지 아주 아주 긴 시간이죠. 오늘까지 살아서 어느 날 우리나라의 수족관에 불쑥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나라 수족관에서 딱 발견하게 된 거야. 뻘 속에서 4년쯤은 너끈히 살아 견딘다는 프로톡테로스 에피오피쿠스요. 자, 지금 여라고 불렀으니까 이걸 무슨 법이라고 부르지? 도노법이라고 부르는 거 알고 있지? 대상을 부르면서 페어를 청자로 설정했어. 페어한테 하는 말이야. 뻘 속에서 수십 년 견디는 우리는 봐봐. 페어니까 페어는 뻘 속에서 4년을 버틸 수 있는 상태로 3억만 년을 살아왔잖아. 근데 우리는 뻘 속에서, 그럼 뻘이라고 하는 건 진창의 상황, 그치? 부정적 현실을 말하는 거겠지? 부정적 현실 속에서 수십 년을 견딜 수 있는 존재야. 그렇다는 건 우리는 얼마 정도 30억만 년쯤 진화하지 않겠구나. 인간에게 닥치는 어떤 비극적 삶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대꾸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구나 생각할 수 있겠고 그리고 심지어 깨끗하게 썩지조차 못해요. 왜? 그냥 살아있으니까. 음. 자, 이렇게 현대인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뭔가 뭐랄까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제자리 걸음만 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비판하는 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는 거야. 그치? 거의 비슷한 시였습니다. 그죠? 최승호의 북어라는 작품과 오기원의 물증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시 두 편 보고요. 수필은 우리 항상 안 보고 넘어가고 있으니까 요거는 패스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남은 작품들, 넘기는 작품들이 크게 두 작품이 있는데 하나는 지금 여기 어디 갔어? 목너미 마을의 개라는 작품이야. 참고로 요 작품의 내용은 선생님 보조자료에서 필요한 것만 좀 챙겨드릴게요. 이 목너미 마을의 개라는 작품에서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일단 전체적인 구조랑 어디 보자. 전체 스토리도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읽어주시고 참고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중심 인물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존재가 개야. 목넘이 마을의 개가 주인공이거든. 그래서 그 개의 상징적 의미를 잡는 게 중요한데 페이지 여긴가? 오케이. 자, 요거 잘 보시면 돼요. 자, 서수장 특징 요거 읽고 마무리합니다. 이 작품은 신둥이에 얽힌 과거 사건. 신둥이라고 하는 건 작품에서 흰둥이를 말하는 거야. 음. 내부 이야기로 나와 있고 여러 해가 지난 뒤 그 사건에 관련되었던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들은 서술자인 나의 중학 시절 사건이 외부 얘기로 비치된 액자식 구조 작품이야. 따라서 이 작품이 출제 대상이 된다면 내부랑 외부를 끊는 형식으로 나오는 것도 가장 기본적인 전개 방법이 되겠지. 음. 자, 중학교 시절에 외가가 있는 목너미 마을에서 고개 넘어간다는 뜻이겠지. 여기 마을이 있다는 얘기일 거야. 들은 얘기를 말하는 거고 이때 그 들은 얘기의 내용은 뭐냐면 간난이 할아버지랑 김선달과 차선이 아버지가 나눈 이야기인데 떠돌이개인 신동이가 목너미 마을에서 겪은 순환 그리고 생명의 탄생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 어려울 내용은 없어.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심지어 개까지 잡아먹는 상황이었어. 그 애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으르렁으르렁 했지만 결국엔 잡아먹혀 죽는 선택지밖에 안 남은 상태였지. 그 와중에 흰둥이 한 마리만 남은 상태야. 이제 이 애만 잡아먹으면 되는데 얘는 참고로 새끼를 베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특정한 장소에 몰아놓고 자 여기다 지키고 잡아서 먹으려고 다 쳐들어가는데 저 안에서 이제 형형한 푸른 눈빛이 막 보여. 살아남겠다는 어떤 강렬한 의지 같은 거겠지. 이게 서술이 너무 선한 표정인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가다가 그 서슬푸른 눈을 마주친 갓난이 할아버지가 그 가랑이 사이로 신동이를 반쯤은 풀어줘. 응, 너 지금 새끼를 베서 그렇게까지 독하게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구나. 주변 사람들은 막 뭐라고 하죠? 아, 당신이 놓쳐가지고 저 개를 놓쳐가지고 우리가 고기를 못 먹잖아. 라고 말하는데 아니야. 잘 살린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하루는 나무를 하러 갔다가 그 개가 혼자 살아서 새끼를 깐 모습을 보았어. 근데 그 개들의 새끼가 우리가 그 목넘이 마을에 개가 여러 마리 있었거든. 근데 그 여러 마리의 개들이 다 모습이 다 그 안에 비쳐 있는 거야. 바둑이도 있고 검둥이도 있고 흰둥이도 있고 삼색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다양한 개들이 사람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참고로 이때 이 그럼 신둥이는 누굴 말하는 거냐면 한민족을 상징해.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살아남아 대를 이어서 살아가고 있는 한민족의 모습을 표현한 내용의 작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됐죠? 이런 식의 이야기가 주요인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갓난이 할아버지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신동이를 보호해주고 새끼를 보살피면서 참고로 마지막에 새끼들을 한 집 한 집 나눠줘요. 이제 살만해진 뒤에 그러면서 생명력이 확산되도록 노력했고 참고로 동장 형제는 잡아먹으려고 그쵸? 그다음에 신동이는 미친 개라고 하면서 저기도 잡아먹어야 된다고 얘기했던 그런 나쁜 존재를 상징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살아남는 이 신동이의 모습을 그린 작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마지막에 나오죠. 이 작품의 신둥이와 동장 형제는 각각 우리 민족과 일제를 상징하는 거라고 보면 간단하다.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인 일제강점기랑 연결해서 평안도 어느 산골 마을에 신동이를 핍박하고 죽이려는 큰 동장과 작은 동장, 민족에게 고난을 주는 일제의 폭력성을 상징한다. 하지만 신동이는 어떤 핍박에도 결국에는 몸을 보호했고 대를 이어갔어. 그래서 우리 민족의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어줬지라고 하는 이야기다. 라고 하는 큰 틀 이해해 듣고 나시면 아마 읽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런 장면들 잘 읽어보세요. 우리가 보는 장면이 그 신동이가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이 정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조자료로 바로 이용할게요. 보조자료의 앞쪽으로 가서 낙성비룡 한번 챙겨보도록 하자. 아, 너무 아프다. 사장님, 자, 앞쪽으로 와서 낙성비룡 얘기를 해볼게요. 수완칠전 파트에 낙성비룡과 관련된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요거. 자, 요 얘기 잠깐만 체크하고 갑니다. 21번 문제에 있는 보기 내용이에요. 아, 자, 네요. 고전소설 중에서 처지가 불우하거나 평범하여 남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주인공의 특별한 능력. 여기서 뭐 중요한 말은 남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주인공의 능력이야. 이것을 높은 안목을 지닌 인물이 알아보고 키워드 후원하는 경우를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요거는 용어를 하나 기억해 놓으세요. 지인, 지감, 화소라고 불러. 상대방의 능력을 알아채고 그 능력을 발휘하도록 돕는 존재들의 특징을 지인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부릅니다. 이 낙성비룡도 딱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고 이런 지인지감의 또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가 소대성전이라고 하는 너희들이 모를 리가 없는 작품이 있죠. 오케이,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연결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때 주인공의 재능을 알아보지 못하는 주변인들과 갈등이 벌어지죠. 이런 경우 후원자가 부재하게 되면 이 후원자는 누구 되는 거지? 지인지감을 가진 존재가 되겠지. 주인공은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죠. 하지만 주인공이 이 과정에서 오히려 다양한 기회를 얻어 견문을 넓힘으로써 자질을 발휘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한다라고 돼 있지. 자, 이 작품이 나오면 빼먹을 수가 없는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지인지감 하소라는 얘기를 쓰는데 보조자료로 넘어와서 전체 줄거리 아주 간단하게 갈게요.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 명나라. 배경이 어디다? 중국이다. 명나라 북경 유화촌에 이주연이라는 선비가 있었는데 그에 비해 부인 오씨가 어느 날 큰 별이 방 안에 떨어졌다가 용이 되어 승천하는 꿈을 꾸고 잉태한 아이가 있어. 그 아이는 이름이 경모 그리고 아명 경자 둘 다 기억해. 우리 그 주인공 이름은
경모고요. 참고로 어린 시절 편에는 이 경작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할 겁니다. 오케이. 근데 이 주인공이 어려서 고난을 겪어야지, 그치? 영웅 소설이니까. 자, 어려서 부모를 잃은 뒤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면서 떠돌아다니다가 머슴살이를 하다가 어느 날 퇴임지상인 양승상 꼭 기억해야 될 인물이야. 이 작품에서 두 명을 잘 기억해야 돼. 양승상. 이 양승상의 눈에 띈다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이어지냐면 어 참고로 지금 경모는 경작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지. 경작이는 말 그대로 쌍그지꼬를 해가지고 막 돼지 먹이고 소 먹이고 이렇게 그냥 하루하루 살고만 있습니다. 공부 일도 안 하죠. 일도 안 하죠. 그러고 있는데 참고로 양승상은 총 4명의 자식이 있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딸, 넷째 딸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결혼 잘 시켰고요. 셋째 딸도 결혼 잘 보냈습니다. 시집. 근데 이 마지막 넷째가 문제야. 넷째에게 어울리는 짝을 아직 못 찾겠어.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하루는 이제 회의 끝나고 집으로 귀가하고 있는 마차 타고 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무슨 노래소리가 들려오죠. 뭔지 알겠지? 경자기의 노래소리입니다. 그래서 찾아 올라가서 오, 저 정도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는 보통 녀석이 아니란 뜻인데 하면서 쫓아 올라가서 물어보죠. 야, 너 나 누군지 알겠어? 처음에 얘는 되게 건방지게 굴죠. 말하기 싫어요? 저리 가세요. 안 사요? 하면서 또 멀리 쫓아버립니다. 그러자 이 녀석 예의 없어. 너 내 말 좀 들어봐. 야, 내가 누군지 좀 제대로 봐봐. 라고 말했더니 이제 머리가 아까 더벅머리고 막 뭐랄까 그지같이 하고 있었잖아.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었단 말이지. 머리를 걷어 올리고 딱 봤더니 훌륭한 인품을 가진 신성 같은 사람이 있는 거야. 바로 경작이도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걸 눈치를 채고 이제 서로 양승상인 걸 알게 됐을 때 양승상은 경모랑 얘기를 나눠보고 나서 바로 알게 돼. 얘가 아주 뛰어난 인재라는 사실을. 진지감이죠. 그래서 야, 너 지금 딱히 집도 절도 없지? 네. 내가 너 우리 집 사위시킬게. 같이 갈래? 그게 뭔 소리임요? 저 같은 천한 것이 아니야. 이제부터 안 쳐날 거야. 따라와봐. 한 다음에 노비로 살던 집에 가서 돈 주고 경자기를 사와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깨끗하게 씻겨가지고 선언을 하죠. 막내야, 네 남편감이다. 참고로 이때 누가 제일 반대했을까? 양승상의 아내와 자식들이 반대를 했죠. 마지막 넷째는 참한 아이라 아버님의 명의이기 때문에 거역하지 않고 잘 받아들였는데 나머지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웬 그지를 데려와가지고는 시킨 다음에 사위라고 참으니까 열받잖아. 그치? 그래서 이 자식들에게 눈치를 받게 되는데 문제는 양승상이 세상을 떠남 중간에.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자식들은 어 결국에는 경자기를 험담을 해서 내쫓게 되고 그 뒤에 그 다음 스토리 보세요. 승상이 죽자 처가의 박대를 겪지 못한 그는 집을 나가 청운사로 들어가 절속에 들어가요. 학문을 닦아 장원급제 맨날 장원급제지. 그리고 뭐 하겠어? 원수가 되겠지. 맨날 패턴이 똑같죠. 그리고 평정하고 왕이 되고 양승상의 딸과 해로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참고로 또 생략된 부분은 집을 나가게 될 때 이 넷째 딸이랑 지금 결혼 혼인 관계잖아. 넷째 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폐물들을 팔아서 300냥을 만들어줘요. 은화 300냥이야. 큰 돈이지. 그래서 경무는 땡큐. 그리고 여보, 내가 지금부터 10년쯤 뒤에 당신을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몸 관리 잘하고 내가 그때 당신은 뭐랄까 꼭 보답할 테니까 좀 기다려봐요. 하면서 나온 거거든. 근데 나오자마자 길거리에서 사람 하나가 울고 있네. 왜 울어요? 했더니 저희가 보험 사기를 당해가지고 큰일 났어요. 가족이 다 죽게 생겼어요. 얼마가 필요하신데요? 은전 300냥이요. 그래요? 저 있는데 드릴게요. 하면서 다 줘버려요. 그러니까 보통 내기가 아니죠. 돈에 연연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삼명약을 주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이 좀 배고파. 죽게 생겼으니까 꿈에서 지금 참고로 중략 부분 줄거리에 여기 다음 부분을 여기 말하는 거예요. 하룻밤 신세집을 찾다가 웬 집이 하나의 산속에 놓여 있는 거야.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노인이 막 인사를 하죠. 귀한 손님이 오셨군요. 저녁밥 가져오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지 마시오라고 말하면서 근데 귀한 손님의 양이 매우 많아 보이니 밥을 한 마리를 짓고 반찬을 가져오라. 밥을 한 마리를 짓는데요. 한 마리를 밥을 지으면 밥솥이 몇 개가 될까? 아무튼 그렇게 많이 먹는데 경장은 말합니다. 처음 본데도 내 양이 많은 줄을 아니 슬기로운 어른이로구만 하면서 상대방의 안목을 또 비범하다는 것을 판단하죠. 근데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때의 노인은
신선이 된 양승상이야. 음, 양승상의 영혼이 나타나서 마지막에 쭉 넘어가서 여기 마지막 편지 부분 보세요. 장인 양공이 사랑스러운 이서방에 붙인다. 노부가 세상을 버린 뒤 죽은 뒤에 너의 몸이 항상 괴롭구나. 떠나가는 길에 행랑마저 아까 300냥 사람에게 적선하고 밤늦도록 숙소를 찾지 못하여 배가 고픈데도 행랑을 아쉬워하는구나. 넌 역시 큰 녀석이다. 마음이 크고 덕이 넓어서 사람을 감동케 하니 푸른 하늘이 감동할 거야. 내 너를 위하여 하늘에 하루말미를 급하게 구했지. 내가 너 때문에 함부로 급히 내려왔어. 내가 말해준 대로 편지 읽어봤으면 차 한 잔 마시고 빨리 그 청운서로 떠나야 해. 라고 하면서 공중에서 출발! 하는 소리만 들려온다. 이렇게 하면서 스토리가 이어지죠. 그리고 이제 요런 이야기 통해서 이제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고 적군을 물리치는 영웅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뻔한 얘기긴 한데 자, 요거 보세요. 포인트 2번. 소대성전과 연관성. 포인트 3번. 지인지감. 이 작품에서 뺄 수 없는 얘기야. 자, 이 작품은 영웅소설 소대성전과 그냥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신이한 태몽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부모를 위임을 여의고 고생하다가 장인을 만난 뒤에 이때는 맨날 잠만 자. 그래서 장인 된 사람이 세상을 떠나 구박을 당해버리고 결국에는 처가를 나온 다음에 수련을 거쳐서 군정에서 공을 세우고 아내와 다시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이야기 구조가 똑같이 나와 있다. 라고 하는 거. 그럼 도대체 얼마나 똑같은가에 대한 이야기는 선생님이 보조자료, 좀 많이 들었네. 여기 있다. 208페이지로 표현된 요 페이지, 소대성전 스토리를 한 번만 살살 읽어보세요. 거의 비슷한 얘기로 전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그냥 같은 얘기라고 봐도 봐도 이거 너무 오버스럽나? 아무튼 거의 유사한 형태의 작품이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조선 후기에 큰 인기를 끌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한번 쭉쭉 읽어봐 주세요. 그리고 특히 마지막에 핵심 포인트 정리 부분 읽으면서 요런 부분들, 그렇지? 조력자일 거고 소대성전에서는 왕부인, 그럼 당연히 누구겠어? 적대자겠지. 근데 참고로 차이점은 여기서는 자기까지 보낸다는 거. 아드들 역시 함께 우리 막내 동생, 막내 여동생한테 폐가 된다고 생각하고 멀리하는 인물들이죠. 그 다음에 정생도 마찬가지 사위들입니다. 자, 아무튼 이런 많은 인물들이 적대하고 있지만 그 적대적 인물들 속에서 살아남아서 조력자의 큰 뜻을 받아들여 큰 인물이 되는 주인공의 이야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뒤에 있는 문제들은 알아서 자 각자 풀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 정리를 마쳤어요. 지금 선생님이, 최대한 정신 바짝 차리고 중요한 이야기를 전달을 해드렸는데, 일단 오늘은 눈앞에서 수업을 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고, 오늘 하루만 이럴 거니까 다음 주에는 제대로 수업을 진행할 테니까 양해를 좀 부탁할게요. 대신 재미난 포롱이를 봐. 자, 포롱이 안녕.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음, 살펴가시고 다음 주에 3회차 준비해 봅시다. 3회차는 오래 걸릴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3회차 길게 할 거 생각하고 보도록 합시다. 고생하셨고 살펴들 들어가시고 아프지 말고 선생님처럼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숨이 안 쉬어져요. 바이바이. 안녕. 고생 많았어.